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탐사선이 힘차게 우주로 출발했습니다. 3, 2, 1, 0. Ignition. And liftoff. 목적지는 달입니다. 탐사선 이름은 국민 공모로 정해진 다누리, 달을 마음껏 누리고라는 뜻인데요. 달을 우리 손으로 탐사한다. 꿈 같은 일이죠. 아직 긴 여정이 남아있지만 일단 오늘 발사 첫 교신 1차 궤도 진입까지는 무사히 마쳤습니다. 달 궤도에 안착하면 세계 7번째 달 탐사국이 됩니다. 우리 발사체 누리호에 이어서 우주왕국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모습, 이민준 기자가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8시 8분. 5, 4, 3, 2, 1, 0. Ignition. 미국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이 굉음과 함께 하늘로 솟구칩니다. 여기에는 한국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가 실려 있습니다. 기지 한쪽에서 발사를 지켜보던 과기정통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는 숨죽일 뿐입니다. 팰컨 9은 2분 뒤 발사체 1단을 분리하고 이륙 3분 뒤에는 다누리를 보호하는 덮개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륙 40분 뒤인 오전 8시 48분, 다누리는 고도 703km 지점에 도착해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이영만리에서 지켜보던 한국관제소 항공우주연구원 직원들도 이제야 손뼉치며 환호합니다. 오전 9시 40분쯤 호주 나사 센터와 첫 교신에 성공했고 다누리 내의 컴퓨터와 통신 모두 정상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전 8시 48분경 발사체와 정상적으로 분리되었으며 달을 향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궤도에 오른 다누리호는 달을 향해 5개월간 여정에 돌입합니다. 12월 말에는 목표 궤도인 달 상공 100km 궤도에 안착해 본격적인 탐사 임무에 나섭니다. 여기까지 성공하면 한국도 달에 탐사선을 보낸 세계 7번째 나라이자 우주 강국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궤도 진입 직후 다누리호는 신자원 강국과 우주경제 시대를 앞당길 선발대라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이 다누리는요, 직선거리로 바로 달로 가는 게 아닙니다. 5개월에 걸쳐서 무려 600만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에 이 달 궤도에 안착하는데요. 그래서 더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건데 오히려 먼 거리로 가는 게 더 연료를 아낄 수 있다는데요. 들여다볼수록 신비한 다누리의 여정을 강유현 기자가 이어갑니다. 우주 항해를 시작한 달 탐사선 다누리. 다누리는 달로 곧장 가지 않고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평형을 이루는 라그랑주 포인트로 먼저 날아갑니다. 직선거리로 156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태양 쪽 먼 우주로 간 뒤 나비 모양의 궤적을 그리며 지구를 찍고 달에 진입할 예정. 지구에서 달까지 직선거리가 38만 킬로미터인 점을 감안하면 길고 긴 궤도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사흘이면 갈 곳을 5달 동안 빙빙 돌아가는 겁니다. 대신 이 궤도는 천체의 중력을 이용해 운동할 힘을 얻기 때문에 연료를 25%가량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누리는 당초보다 무게가 더해진 데다 1년간 임무를 수행해야 해 연료를 아낄 수 있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우주선이 가지고 있는 연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가기에는 궤도를 변경하는 데 필요한 연료가 모자라는 거죠. 목표인 달 궤도에 안착하기 위해선 9번 모두 정밀하게 방향을 수정하는 관문도 넘어야 합니다. 9월 2일경에 태양방면으로 가다가 라그랑주 포인트 1에서 방향 전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고요. 아마 그 다음에는 이제 달 궤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안착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계속 중요하고. 이번에는 강한 추진력을 위해 미국 발사체를 이용했지만 다음에는 국내 발사체로 달에 직접 착륙하는 착륙선 개발이 목표인 만큼 이번 경험으로 축적된 관제 기술이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유현입니다. 이렇게 올 연말쯤에 궤도에 잘 안착을 하면 다누리는 그때부터 1년 동안 달 구석구석을 탐사하게 됩니다. 9년 뒤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달 착륙선의 착륙 장소도 물색을 하게 된다는데요. 다누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안보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 1년 동안 달 상공 100km에서 하루에 12바퀴씩 도는 다누리.
세계 최초로 맡은 임무만 2가지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광시야 편광 카메라로 달 뒷면을 포함한 달 표면의 편광 지도를 제작하게 됩니다. 특정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빛인 편광의 특성을 활용해 달 표면의 입자 크기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달 표면의 어떤 표면 환경을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을 탐사할 때 우리가 훨씬 더 이점을 가지고 시작할 수가 있게 되겠죠. 착륙해서 기동할 로버의 바퀴의 디자인이라든지 우주 인터넷 통신 시험도 세계 최초입니다. 우주 인터넷 장비에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가 담겨 있는데 시험에 성공하면 달에서 튼 방탄소년단의 춤추고 노래하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다누리의 임무는 2031년으로 계획된 우리나라 달 착륙선의 착륙 장소를 찾는 것. 착륙선은 다누리처럼 다른 나라 발사체에 실지 않고 우리 힘으로 만든 국산 발사체에 실어 발사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추가적인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누리호의 성능 개선이 필요합니다. 30% 이상의 그 엔진 성능의 증가가 필요합니다. 그 착륙선이 정말 그 달에 충돌하지 않고 적당한 속도로 달에 안착하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며 달에 착륙선을 보낸 나라는 이제까지 미국, 러시아, 중국뿐. 이번 다누리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달 착륙선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경기도 이천의 4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3층 스크린 골프장에서 시작됐지만 희생자는 모두 4층 병원에서 나왔는데요. 연기가 건물에 퍼지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건물 밖으로 검은 연기가 새나옵니다. 얼마 안 돼 작업자들이 밖으로 뛰어나오고 전동 휠체어를 탄 남성도 다급히 빠져나옵니다. 경기도 이천의 4층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오전 10시 17분쯤. 불은 3층 스크린 골프장에서 시작됐는데 금세 연기가 건물 내부를 가득 채웠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을 철거 중이었습니다. 철거 중이었는데 철거하는 관계자 3명이 진술에 의하면 스크린 골프장 여기서 봤을 때 좌측에 있는 그 격리실에서 천정에서 불꽃이 떨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1시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4층 병원에 있던 환자들과 의료진들 피해가 컸습니다. 당시 환자와 의료진 등 46명이 있었는데 투석을 받던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이 숨졌습니다. 이 밖에도 3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자분들이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팔뚝에 바늘 길게 해서 거기 이제 피가 고여 있으니까 그분들 이렇게 잡고 그냥 내려오는 거. 숨진 간호사는 대피할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투석 환자들을 보살피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대에 있다 모처럼 휴가 나온 아들은 엄마의 죽음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못 나오시고 진짜 보기 몇 시간도 4시간도 안 남은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빨리 꿈에서 깼으면 하는 그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대피하지 못한 일부 환자들은 한때 건물 안에 고립됐다가 소방대원이 사다리차로 건물 유리창을 깨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4층 병원 창문을 깨고 안에 있던 사람들을 구조했습니다. 경찰은 70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꾸려 화재 원인과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화재가 난 건물입니다. 불이 났다는 걸 겉으로 봐선 모를 정도로 별다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아무리 연기가 빨리 퍼졌다 해도 어떻게 5명이나 숨지는 큰 피해로 이어졌는지 이어서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 그을린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 불은 폐업한 3층 스크린 골프장을 철거하던 중 발생했고 작업자들은 초기 진화에 실패하자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라부는 3층 골프 연습장 입구에 위치한 1번 방으로 확인되며 가라 원인은 현재로서는 확정하여 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불이 난 3층 바로 위에 있는 투석 전문병원에서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3층에서 발생한 짙은 연기가 위층으로 유입됐지만 환자와 의료진들은 투석 조치가 진행 중이라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고 일부는 건물 내부에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투석 환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고령 중증 환자인데다 투석기에 몸을 연결한 상태여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단 한 칸 올라가서 여기까지 큰 거장 안까지 가봤었는데 냄새 때문에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불이 난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같은 자동 소화 설비도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설치된 곳은 1, 2층 한의원이 전부였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이달 말까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코로나 사태 여파로 2026년 말까지 유예됐는데 이 병원은 그마저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원을 하는 병원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된 분들에 대한 의료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만 5세 입학만큼 부각되진 않았었지만 박순애 교육부 장관 지난주 대통령에게 외국어고 외고 폐지도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럼 특목고 존치 공약이 바뀐 거냐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취재를 해보니 외고 폐지 역시 만 5세 입학 정책처럼 번복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홍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밝힌 외고 폐지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외고를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론을 충분히 들어가며 문제점을 보완해가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고를 자사고로 전환하는 등 폐지가 아닌 보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외고 폐지 계획이 처음 제시된 건 지난달 29일입니다. 자사고는 존치하되 외고는 폐지 또는 전환해서 일반고에서 그런 특수 꼭 외국어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의 어떤 교과 과정을 통해서 특수 목적을 갖도록 하는 형식으로 지금 전환을 생각을 하고 있고. 외고 폐지까지 번복되면 만 5세 입학에 이어 일주일 새 2번이나 교육 정책을 뒤집는 게 됩니다. 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이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교육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여권에서도 박순애 리스크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100년대계 교육 정책에 졸속 추진이 말이 되느냐며 교육 정책 수장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국민의힘이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 상황이라며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원 개정안을 마지막 절차인 전국위원회에 넘겼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는데요. 이준석 대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대통령을 향해 한심한 인식이라 이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첫 단추를 꿰습니다.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어 현재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당원 개정안을 만들어 전국위원회에 넘겼습니다. 54명 상임 전국위원 중 40명이 참석해 이 중 과반이 넘는 29명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입니다. 오는 9일 전국위에서는 ARS 방식으로 권성동 직무대행의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즉시 최고위원회가 해산되기 때문에 당대표의 직위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은 당규상에 그게 못 박혀 있는 겁니다. 비대위원장으로는 오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이 유력합니다. 대표직 박탈 위기에 처한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고 표현한 윤 대통령을 겨냥해 한심한 인식이라고 직격했고 윤핵관들을 향해 모든 세대에게 미움받는 당을 만들려는 바보들의 합창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직접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도 시사했습니다. 이 대표는 SNS에 요즘 들어 명예로운 결말 이야기를 하는 분들에게 항상 후회 없는 결말을 이야기한다며 5년이나 남았기에 조기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일부 당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휴가를 마치고 다음 주 업무에 복귀하는데요. 지지율은 20% 초반까지 더 떨어졌습니다. 핵심 지지층까지 이탈하는 상황, 한수아 기자와 여론 함께 보시고 이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는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져 24%로 집계됐습니다. 국민 4명 중 1명만 잘하고 있다고 답한 겁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66%로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8주째 하락세가 계속돼 취임 초 50% 초반에서 약 석 달 만에 30%포인트 가까이 빠진 겁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인사 문제가 23%로 가장 많았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도 5%를 차지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에는 핵심 지지층 이탈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중도층이 무너지고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 그리고 영남의 지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 국면이죠. 보수층의 경우 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했는데 60대와 70대 이상은 5%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이 부정평가가 긍정보다 10%포인트 높았습니다. 오늘 나온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현재 여권의 위기 책임에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는 응답자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8.6%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채워 나가겠다며 반듯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송찬욱 기자 나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24%. 네. 취임 초반에 이렇게 낮은 지지율을 보인 경우가 있었나 싶은데요. 일단 한마디로 설명하면요. 취임 100일도 채 안 됐는데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네, 이때 윤석열 대통령 대선 48.6% 득표율을 얻었었죠. 그런데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정수행평가 24%였습니다. 지지율 24% 어떤 숫자인지 과거 정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초기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25%를 기록했습니다. 개헌카드로 반전을 시도했지만 이후 지지율은 더 떨어졌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4년 만인 2021년 4월에 임기 중 최저치인 29%를 기록했는데 이후 반등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추이가 비슷하다는 얘기도 많은데요. 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 20%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광우병 파동이라는 외부 요인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은 이만한 큰 사건이 없었는데도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추이를 보면 네. 최근 이 8주 동안 한 번도 이 반등을 못하고 계속 하락세예요. 맞습니다. 이게 지난 6월 둘째 주 최고점 53%를 기록했었는데요. 이후 김건희 여사의 봉화마을 방문 당시 비선 논란을 시작으로 스페인 사적 인연 동행과 이른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이 연이어서 터졌습니다. 이 국민의힘 내홍이 이어지다 윤 대통령과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됐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엔 취향연령 하향 논란에 따른 정책 혼선까지 불거졌습니다. 인사, 여당 내홍, 정책 논란까지 줄줄이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시청자분께서요, 대통령은 이 지지율 하락에 크게 뭐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네. 그런 질문을 주시는데 대통령실은 심각하게는 보고 있는 겁니까?
이게 24%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그동안과는 약간 뉘앙스는 달라졌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20%대를 처음 기록한 지난주 대통령실 관계자는 묵묵히 하다 보면 국민들도 진정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줄 것이라고 했었는데 오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론조사에 담긴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채워나가려면 이제 이유를 알아야 될 텐데 그렇죠. 대통령실은 지지율 하락의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네, 크게 이 경제 위기 상황과 국민의힘 내홍을 꼽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 요인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반면 본인들의 잘못은 크지 않다고 보는 듯 싶습니다. 최근 박순애 교육부 장관 논란은 있지만 다른 장관들의 경우 첫 대정부 질문에서 잘 대응했고 정책적 실책도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진도 손발을 맞추고 있는 단계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대통령실의 인식, 국민 체감과는 다소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앞서 이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보면 1순위가 인사 문제던데요. 네네. 시청자분께서 앞서 말한 교육부 장관도 콕 집으면서 대통령실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며 대통령 생각을 물어보는데 인적 쇄신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야당 같은 경우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검찰 출신의 참모들을 거론을 하면서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불가피합니다. 대통령에게 진언하는 자리인 비서실장은 제대로 된 보좌는커녕 연일 터지는 대통령실 사적 사고에 어떠한 역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 참모들은 인적 쇄신에 대해 자신들이 대상인데 할 말이 있겠냐면서 답을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까지 3개월밖에 안 지난 참모를 자른 적이 없다면서 인적 쇄신에 선을 긋고 있긴 한데요. 국민들이 가장 큰 문제가 인사라고 하는 만큼 전격적인 인적 쇄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대통령이 이제 휴가에서 복귀를 하는데 그렇죠. 휴가 전과 뭐가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로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할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여러 대통령실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일단 이 휴가 복귀 후 중점으로 두는 것은 이 바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더 적극적으로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이제 휴가에서 복귀할 텐데 이때 윤 대통령이 어떤 구상을 내놓을지가 주목이 됩니다. 첫 메시지가 중요하겠군요. 네, 아는 기자 송찬욱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숨진 채 발견된 김모 씨에 대한 새로운 취재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의원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어떤 일을 했나 봤더니 경기도의 여러 예산과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으로 활발하게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선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시군 관계자가 자신들의 특화 사업을 소개합니다. 심사위원석에 앉아 경청하는 남성.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40대 김모 씨입니다. 경기도의 정책심사위원 자격으로 예비심사에 참석했습니다. 정책심사위원은 각 시군의 공모사업 발표를 듣고 사업을 선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최종 심사까지 통과하면 경기도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됩니다. 김 씨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공공단체와 민간의 보조금을 집행할 때 집행 여부와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하는 역할입니다.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는 도정 운영과 관련해 활동한 겁니다. 해당 자리는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리로 경기도는 회의를 참석한 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김 씨가 위원으로 활동한 시기는 지난 2020년과 지난해 이재명 의원의 경기지사 재임 시기와 겹칩니다. 이 밖에도 김 씨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로 임명된 데 이어 경기도 시민감사관으로 선정돼 70여 명의 다른 시민감사관들과 올해 초 감사 업무에 참여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김 씨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재명 의원은 줄곧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명해왔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찰, 경찰에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김 씨가 도정 업무에 관여한 정황이 연이어 나오면서 의혹은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수행비서 배모 씨에 대한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자택 바로 옆집이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로 쓰여서 선거사무소로 활용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죠.
이 집을 집주인도 아닌 배 씨가 부동산에 전세 매물로 내놓은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습니다. 김희태 기자입니다. 성남 분당구에 있는 이재명 의원의 자택. 대선 당시 바로 옆집이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인 게 밝혀져 논란이 됐습니다. 선거 사무소로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의원 측에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합숙소에 대해 알지 못하며 공사 숙소에 관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경찰은 최근 당시 전세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판교사업단은 이 중개업자를 통해 이 의원이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20년 8월 전세금 9억 5천만 원에 2년간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배모 씨가 관여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습니다. 80대 남성 소유인 이 집을 배 씨가 집주인 대신 부동산에 전세 매물로 내놨다는 겁니다. 경찰은 배 씨를 상대로도 전세 거래 과정 전반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엔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6월엔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전세 기간이 끝나는 오는 20일 이후 계약 연장 없이 집을 비울 예정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논란까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배 씨는 경찰 수사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우태입니다. 그런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당헌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직자가 부정부패로 재판에 넘겨지면 직무를 정지한다는 당헌을 고쳐달라는 청원을 받아들일지 논의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반발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현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직자가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는 당헌 개정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충분히 늦지 않게 이를 처리하고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당원 청원에 올라와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의 참여로 닷새 만에 6만 명 넘는 동의를 받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개정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기소돼 직무가 가능하도록 당헌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헌 당규 개정 여부를 논의하게 될 전준희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한 관계자는 여권의 공세로 부당하게 조사받는 당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7월부터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의원도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당원 80조 개정 관련해서 당원 80조 개정 관련해가지고 지지자들께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지지자들 자제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검경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의원 개인을 위한 방탄용 개정이라는 반발도 나옵니다. 이런 청원이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와 기소 때문에 벌어진다고 한다면 당의 원칙이 일종의 한 개인의 그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흔들리는 일이 될 테고. 게시판에는 해당 조항을 오히려 강화하자는 맞불 청원도 올라와 3,000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전당대회 전까지 당헌 개정 여부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계란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삼성 간호 오늘 정치권에서 화제가 된 단어죠.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쓴 단어인데 장제원 의원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요즘 대통령과 친윤 의원들을 향한 이 대표 발언 수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오늘은 SNS에 윤핵관의 핵심이라는 사람은 삼성 간호라며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도망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이 삼성 간호 뜻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게 삼국지에서 나온 말인데요. 여포가 정원과 동탁 등 여러 명을 양아버지로 섬겼던 것을 두고 장비가 성을 3개 가진 종이라고 비하하면서 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주 주군을 바꿨다는 얘기인데 저 말이 장제원 의원을 지칭한다고 보는 이유는 뭔가요? 장 의원이 지난 2017년 대선에서요. 후보 3명을 밀었던 것을 빗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젊음의 힘으로 유승민을 새로운 대한민국의 첫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다른 정당을 떠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이 대표 오늘 글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장 의원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 대표 말은 노비에 이제 비유를 한 건데요. 자, 간장도 있었고 양두구용 뭐 게장수 뜻도 있었고 점점 이 비유가 좀 거칠어지긴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내의 이준석 대표 우군들도 뭔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태 이 대표 입장에서 좀 중재를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그만두기로 했다면서 참지 못하고 사사건건 그건으로 대응한 건 크나큰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또 친이준석계로 불려온 정미경 최고위원도 이제는 당대표로서의 손을 놓을 때라면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민영배 무소속 의원 위장 탈당이 아니라 희생 탈당인가요? 친 이재명계 인사들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박찬대 의원은요, 검수완박 법안 추진 당시 탈당한 민 의원에게 당이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희생한 부분이라든가 자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적절하게 대우하고 보상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여기서 보상이라는 건 복당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의원도 뭐 반대를 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 평가가 엇갈린다고 하면서도 복당에 힘을 실었습니다. 우리 당원분들께서는 많이 희생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것 같고 또 집권 여당 쪽 지지하시는 분들은 저거 꼼수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고 저는 당이 책임질 일이라면 적정한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그걸 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부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않다. 지난달인가요? 이재명 의원이 광주에 갔을 때 저렇게 민영배 의원이 동행한 거 무관치 않을까요? 민 의원 지역구가 광주이긴 하지만 그때도 이 복당을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복당이 이 중도층 여론 생각하면 좀 부담도 될 텐데요. 지난달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발간한 6.1 지방선거 평가 보고서를 보면요. 민주당 지지층의 환멸이 패배를 초래했다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위장 탈당을 꼽았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은 사라지고 희생과 보상을 얘기한다면 이와 같은 실수가 반복될지도 모르겠네요. 이 정치권은 선거 끝나면 늘 도돌이표예요.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이 살얼음판인 대만 해협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중국이 쏘아올린 탄도미사일, 대만의 수도죠. 이 타이페이 상공을 가로질러서 일본 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습니다.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만나 중국을 재차 비난했지만 미국 정부도 이 수위 조절에도 나선 분위기입니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중국군이 쏘아올린 미사일이 하늘 위로 날아갑니다. 일본 방위성은 어제 오후 2시 56분부터 4시 8분까지 대만 주변 해역을 포위하며 350에서 700km 날아간 중국 탄도미사일 9발의 이동 경로를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5발은 일본이 설정한 배타적 경제 수역에 처음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대만과 110km 거리에 있는 오키나와현 요나구니 섬 인근에 한 발이 낙하했고 마지막 4발은 대만 수도 타이페이 상공을 통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 측은 중국군의 정찰 공격형 무인기 2대가 오키나와섬 인근을 항공훈련한 사실도 포착했습니다.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대응 출격했는데 중국군의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마지막 행선지로 일본을 찾은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을 환영하며 중국의 군사 행동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我が国の安全保障及び国民の安全に関わる重大な問題であり、中国に対し強く非難し、抗議をした。 펠로시 의장은 중국이 자신의 방문을 핑계 삼아 훈련을 벌인다고 꼬집었습니다. But they will not isolate Taiwan by preventing us to travel there.
중국 외교부는 펠로시 의장이 내정을 간섭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을 훼손했다며 그와 직계 가족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만 봉쇄훈련 이틀째를 맞은 중국은 핵추진 잠수함이 포함된 항모 전단까지 합류시켰습니다. 대만 동남부 해역에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하며 중국 훈련을 예의주시 중인 미국은 이번 주 예정됐던 ICBM 시험 발사를 연기하며 긴장감 고조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펠로시 의장과 만나지 않고 통화만 한 것을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무시했다는 서방 외신과 국익을 택한 거라는 중국 매체의 시각이 달랐는데요. 펠로시 의장이 방한 당시에 올린 SNS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 최고위급 인사로는 처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현장에서 장병들을 격려하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습니다. We visited Panmunjom and again focused a great deal on the threat of North Korea in terms of their aggression, their possible aggression. 김진표 국회의장 이름을 언급하며 만남을 소개하는 등 방한 일정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회담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의회 대표단 명의의 공식 성명만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펠로시 의장이 통화에 대단히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요 외신들은 휴가를 이유로 펠로시 의장을 무시했다, 중국을 달래려고 비난 여론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등 냉담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반면 중국 매체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예의 바르게 보이면서도 국익을 고려한 조치라며 평가했습니다. 의회 활동으로 좀 국한시키면서 갈등을 관리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 중국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8일부터 2박 3일간 취임 후 처음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합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전세보증금 보험제도는 전셋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죠. 채널A가 연속으로 보도하고 있는 깡통전세 아파트의 세입자들은 이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사정을 백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2세대가 경매로 넘어간 인천 미추홀구의 A아파트. 지난 2020년 10월 A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맺은 윤모 씨는 공인중개사에게 전세보증금 보험을 문의했다가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근저당을 다 해결을 하고 나서 들어가야 되니까 전세금을 그만큼 더 높이겠다 이러는 거예요. 1억 2천만 원이던 전세보증금에 근저당 금액 1억 8천여만 원을 더해 3억 원으로 높여야 보증보험을 들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으로 세입자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깡통전세 세입자들 중엔 공인중개사로부터 보증보험 가입은 안 된다는 말을 들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증보험 필요 없을 만큼 안전한 물건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저희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해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전세 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지만 이를 알고 있는 세입자도 거의 없었습니다. 또 다른 깡통전세 아파트 세입자 이모 씨는 뒤늦게 보증보험을 알고 가입을 신청해봤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 집의 부채가 일정 이상으로 많아버리면 가입이 거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입주가 급해 중개인의 말을 믿었던 세입자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보증금을 떼일 막막한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만 요즘 초등학교 교실은 딴 세상입니다. 친구들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해도 선생님들이 제재했다가 아동학대로 몰릴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교실, 검은 옷을 입은 학생이 같은 반 친구의 머리를 치며 괴롭힙니다. 담임교사와 교장 선생님이 피해 학생을 보호합니다. 이 학생은 친구들에게 손가락 욕을 하고 협박도 합니다.
앞서 자신을 말리는 담임 선생님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담임 교사는 개입이 불가피했다고 말합니다. 그 아이가 날라차기를 한 다음에 그 학생한테 달라들 때 제가 그 아이를 붙잡았어요. 처음에 학부모님하고 학생이 아동학대다. 초등교사 3,500여 명에게 학생 지도를 할 때 어려운 점을 물었더니 학부모 민원 걱정이 가장 많았고 적절한 제재 방법이 없다거나 아동학대 신고가 걱정된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생활 지도 과정에서 자괴감, 우울감 등을 느낀 적이 있다는 교사도 98%나 됩니다. 무력감을 좀 많이 느꼈고요. 우울감이 좀 심해져서 정신과 진료를 좀 알아보기도 했었고. 피해는 교사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고 주먹질하고 분 동안 지속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 아이들의 표정 보면 너무너무 미안하죠. 교권 추락과 학습권 침해 속에 교실이 방치돼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무서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고등학생이 경찰서 출입문에 불을 질렀는데 선배들을 신고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경찰서 건물 앞에 웅크리고 앉습니다. 잠시 후 바닥에서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놀라 달려온 경찰이 현장에 서 있던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고등학생으로 어제 새벽 5시 47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경찰서에 불을 질렀습니다. 범행 직전 경찰서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샀고 당직자 눈을 피해 차량 진출입로 차단봉 아래를 기어서 건물까지 온 겁니다. 안 볼 수도 있죠. 이쪽에서 보면 사각이 있고 CCTV를 다 쳐다볼 수는 없는 거니까. 범행 6분 전쯤엔 112 신고 앱으로 경찰서에 불을 지르겠다며 문자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불은 다행히 저절로 꺼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학생은 자신의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그동안 그 112에 선배들이 담배 피우는 걸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화가 나서 범행을 했다라고. 이 학생이 경찰에 신고한 건 흡연 신고 20건을 포함해 총 60건이 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불을 지른 학생을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문자가 발견된 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곳입니다. 4,000년 전에는 어떤 내용을 문자로 썼나 봤더니 철 좀 들어라, 빚 갚아라 이런 말들이라서 요즘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를 것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권솔 기자가 소개합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번영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4,000년 전 유물이 전시된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점토판에 새겨진 쐐기 문자는 4,000년 전 일상이 요즘 사회와 닮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승계와 상속에 관한 문서. 우리의 가문의 유산은 우리의 친자, 나의 핏줄이거나 너의 핏줄만 물려받을 수가 있고 돈을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며 판사들 이름을 적어둔 판결문. 의학 분야 처방전도 전시돼 있습니다. 이번 전시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디지털 기기로 더 많은 유물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들아, 빈둥거리지 말고 학교에 가라. 철 좀 들어라거나 선생님에게 촌지를 줬더니 아이를 덜 혼낸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너무 공감하기가 쉬운 내용이 많아요. 예나 지금이나 참 변한 게 없구나. 세금을 내고 구구단을 외고 거래 장부에 기록하는 등 사회생활의 본질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돌을 갈고 깨고 했을 텐데 이때는 점토라는 거를 발견해서 또 조그맣게 동그랗게 갈아갖고 거기에다 새기고 한 게 너무 신기하고 4,000년 인류의 삶을 보여준 점토 유물들과 함께 메소포타미아 문화유산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이슈타르 문을 장식한 사자벽돌 작품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요즘 공기가 뜨거운 데다 축축하기까지 해 괴로움을 호소하는 분들 많습니다. 음식이 쉽게 상해 식중독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 무더위가 심해지면서 식중독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내일 식중독 위험지수 보시면 대부분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 단계로 예상됩니다. 이 손을 수시로 씻고 생선과 조개는 1분 이상 익혀 먹고 음식은 꼭 냉장 보관해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내일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예상되고요. 밤 사이에도 26도 이상을 유지하며 무더울 전망입니다.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오락가락 내리겠고요. 일부 돌풍과 벼락도 동반됩니다. 주말에도 소나기와 폭염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추락하는 지지율은 요즘 전 세계 국가 정상들의 공통된 고민거리입니다. 주요 22개국 중에 지지율이 50%를 넘는 정상 단 6명 뿐인데요. 글로벌 경제 복합 위기 탓이 크죠.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그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외부 경제 위기 탓만은 아니라는 거죠. 국민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본 이번 주 휴가였으면 좋겠습니다. 곧 취임 100일이지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미룰 수 없는 심기일전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